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무더위 어쩌나 화물연대 파업에 에어컨, 냉장고, 발이 묶였습니다. 가전제품 배송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부피가 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운송할 트럭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 내부와 항만의 물건이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광주와 구미의 사업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인근 물류센터로 옮긴 뒤에 이를 자회사인 삼성전자, 로지텍이 배송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광주 지역의 파업 동력을 집중하면서 삼성전자 광주 사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을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제때 옮기지 못하게 된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일부 물량들을 빼놓긴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배송 차질이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장기화가 되면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LG전자도 베트남, 태국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여오는 제품이 주요 항만에 묶여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리 재고를 확보해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 공장에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위니아 또한 비슷한 상황이고 장기화가 되면 부품 수급과 제품 출하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완성차를 공장 밖으로 빼내는 작업에 일반 직원들이 작업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 특근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산 공장 정문을 막은 8일 이후부터 3,000대가량의 완성차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도 사실 쉽사리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 주 주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해결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 현재입니다. 과연 이제 월요일날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 좀 경찰 진압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다시피, 지부장이, 이제 경찰에 구속이 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있고, 지금 이것들 때문에 조금 더 골치 아픈 것은 뭐냐면, 일부 이제 기업들에서, 한국으로 리턴 못 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게끔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준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냥 우리는 해외에 공장을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물연대 쪽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송비를 물론 당연히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좀 적절히 회사하고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좀 문제들이 있으니 너희가 공장을 국내로 들여와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파일을 키워달라. 그럼 우리가 일정 부분까지만 인상을 요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모든 공장이 다 해외로 빠져버리면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화물도 없어지고요, 정말 다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쪽에서 정말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름에 진짜로 이제 막 배송들도 지금 엄청 많이 시킬 텐데 좀 이렇게 물류 입고가 지연되고 하면 판매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살려고 하는 구매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지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 안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올라가는 영상인데 화물연대에 관해서 세 번째 영상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금요일에 2% 넘게 좀 떨어지면서 좀 장이 좀 흔들거린 것도 삼성전자에 영향이 있고요. 52주 신저가를 결국엔 달성을 해버렸고 정말로 10만원 찍은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로 10만원은 아니었네요. 네, 96,800원에 찍은 후로 1년 넘게 하락만 하다가 상승을 소폭했다가 다시 하락을 좀 이어가면서 네, 지금 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6만 전자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한 이 장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투자를 엄청 열심히 했지만 이때 코로나를 맞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물론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정말 못해 먹겠다 하고 정말로 소액 정도만 네, 수익을 보고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요 레벨에서 아마 그냥 매도하고 정말로 막 몇백 정도의 수익을 그냥 눈앞에서 놓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허탈감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요 올라가는 레벨쯤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좀 절망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있고 하지만 이제 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는 역시 그냥 적립식 투자로 꼬박꼬박 그냥 적금 넣듯이 그냥 평생 적금인 거예요. 뭐 한 여러분들이 한 30년 만기 네, 한 30년 만기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를 사시면 10주씩 평단 7만원씩이라고 가정을 잡고요. 이걸 진짜 30년 동안 평균으로 잡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보면, 물론 7만원 넘을 수도 있겠지만은, 총 30년 동안 당연히 3,000주가 모이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총 원금은 2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배당 수익만 누적으로 합쳤을 때 7천만원이 넘습니다. 결국에 2억 8천이 넘습니다. 수수료를 뭐 다 제외한다고 하고, 이제 2억 8천 정도? 결국엔 제가 7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30년 동안. 30년이고 7천만 원이니까 1년당 한 200씩 번다라고 보시면 괜찮지 않나요? 수익 손해 없이 1년에 배당 수익만 2천씩, 200씩. 여기에 만약에 30년 동안 물론 평균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내가 30년 만기를 달성하고 나서 추후에 차익 실현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10만 원이 넘었을 때 이 차익 실현만 해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네, 그 3,000주가 모였을 때부터 4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3,000주를 모으면요. 1년 수익이. 왜냐면 분기 배당을 하니까 이제 4분기를 받았다고 쳤을 때 약 수수료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1,600원으로 그냥 분기 배당으로 계산했을 그 분기 금액 총을 1,600을 잡았을 때 48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이 가격보다는 수수료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본다면 삼성전자는 그런 시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물론 뭐 단타나 이런 것들로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삼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정말 초장기 전략으로 적금의 형태로 우리가 매수를 좀 다가가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얼마 전도 아니죠. 네, 토요일에 올라갔던, 아닌가요? 금요일에 올라갔나요? 보고서 영상에 LG전자가 있었습니다. LG전자가 드디어 10만원을 저가를 찍었고요. 최저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호가단이 변환에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세력과 다시 한번 또 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뚫리게 되면 정말 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겠지만은 뭐 저항선이라고 본다면 요쯤이겠죠. 88,000원, 9만원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 봅니다. 자, 여기에 원인은 이제 기관이 엄청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 외국인도조차도 좀 매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재무표로 봤었을 때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찍혀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안 찍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화가 돼서 실적이 타격이 온다면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여름철에 뭐 냉장고나 뭐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 때를 놓치면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 LG전자 배당금 1,200원 정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18만 4,500원. 결국에는 막판에는 좀 올랐네요. 막판에는 좀 올라갔고,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서 지난주 이제 마감에 금요일에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상하간 것도 있고, 라닉스,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을 팔려야 되니까 카메라주들은 좀 못 간 것 같고, 네, 오비고나 뭐 현대모토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제 현대차가 진행한 거기 때문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시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수소 트럭, 수소 트럭,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RAM, 이런 것들까지. 네, 그래서 총 한 6개 정도 되죠. 뭐 같은 분야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 하나 있죠. 전기차. 얼마 전도 뉴스 보니까 아이오닉이 테슬라를 제치고 지금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뉴스도 나온 걸로 봐서는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로서는 이제 테슬라 동등한 좀 주위에 좀 올라가지 않았나, 판매 대수로만 보면 네,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소프트웨어만 좀 더 발달을 한다면 충분히 테슬라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수소 트럭도 이제 어느 순간은 가야 되긴 할 텐데 유럽 쪽은 수소를 좀 많이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하시기 바라고, 로보틱스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고 봅니다. 시일이 좀 남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면 자율주행이 돼야 UAM도 할 거거든요. UAM도 당연히 진행을 먼저 하겠지만 자율주행 기반으로 좀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고, 기간은 금요일자로 한 번 딱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까지는 전부 다 매도세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도 간접적으로 이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프리미엄 라인급으로 좀 비싸게 많이 팔았고 연식을 좀 교체하면서도 좀 가격대를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 방어 수위 그 우려보다는 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 정계 쪽에서 정부한테 좀 압박을 줄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렇게 못 산다.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5,000원 넘게 이번 연도에는 5,600원 정도까지 좀 노려보고 있는 배당 수익이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 차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현대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또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시면 꾸준히 매수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니아 이제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 여러 부분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밀렸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 1,300억 정도 시총이 되는 좀 소형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주가가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여름에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어요. 연 초반에. 하지만 벌써 6월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보다도 상승력이 좋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어서 위니아는 정말 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회사인 것 같고 1분기 적자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지금 물류 공급이라든가 이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더 좋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겨울 수혜주로서 신일전자를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잡아갔죠. 10월부터 잡아가서 요때 잡았고 추가 매수하고 쭉 올라가서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기다렸던 분들은 더 큰 수익이 내셨을 거예요. 여기서보다 훨씬 더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기다리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좀 하락의 시기인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사실은 판매량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 다 5, 6월에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느낌들이 있고 이때는 늦게 한번 쏘긴 했지만은 지금 이때랑 지금 이번 연도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6월 분기부터 잘 털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7월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좀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번에는 여름 테마주들이 좀 조용히 좀 지나갈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여름 테마주가 질 때, 그때 한 2-3달 참아 보아서 바닥에서 사서 다시 한번 겨울까지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파세코도 마찬가지 여름 테마주 중에 하나죠. 대장주급인데 쭉 올라왔었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신일전자랑 같은 느낌으로 왔었다가 지금 요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파세코도 아마 그때 가져갔으면은 도움이 꽤 됐을 텐데 뭐 어쨌든 지금 좀 많이 이걸 파세코를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파세코 이렇게 물린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반기 이제 끝나고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더울 때 여름주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락세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파세코의 항상 흐름은 후반기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 지지받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지지받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초 대비 상승률이 0, 제로가 된 이 5만 700원일 텐데 5만 5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흐름을 좀 잡아가시면 파세코는 내년에 다시 한번 혹은 겨울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상승을 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주와 또 반대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주로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거래량 정말 많이 없고요.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지금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완전 바닥입니다. 네, 완전 바닥이고 종가상으로는 완전 바닥입니다. 그죠? 네, 지금 완전 바닥이고 여기서 고점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오른다고 보더라도 이익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겨울 테마주로서 66,468억 원. 절대로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회사고,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상승을 이제 복귀했던 만큼보다도 내려왔고,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주가보다도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전에 봤을 때보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 기관의 매수세 상반되게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부당 지원 행위 공정이 제재받은 경동나비엔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거 봤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 캐시카우 키우는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봤던 것 같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엔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안 나왔지만은 이제 2분기는 과연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뭐 성수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름에부터 이제 쭉쭉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매출액은 굉장히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ROE가 20%가 넘었고요. PR은 9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도 소액 정도 줍니다. 뭐 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출액 이런 것들 이제 좀 측정을 좀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좀 결정을 해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요거였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을 북미 매출을 메꿨다. 그만큼 이제 국내만 이제 올라오면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것 같고, 네, 경동나비엔도 러시아 제재에 소가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네요. 네, 경동나비엔도 현지 상황을 좀 대응하고 있는데 러시아 법인 나비엔루스가 있다고 하네요. 네, 보일러 시장 1위 업체로서 네, 러시아에 필요한 수출 물량과 선행 공급해서 현재 판매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자체 분석인데 루브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손해는 있을 것 같네요. 벌써. 네, 네, 좀 좋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저는 겨울 테마주로서 하나는 좀 담아가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안 올라간 해도 있거든요. 안 올라간 해도 있고 여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는 내려갔고 여기는 장 초반에 올랐고 여기는 안 올랐으니까 아닌가요? 올라간 때도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는 올라간 것도 없고 오히려 떨어지고 올라갔다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큰 폭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또 여력이 있지 않을까요?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네. 어쨌든 좀 북미 쪽을 잘 지켜봐야겠죠. 경동 나비에는. 네, 그래서 좀 예정이 없었던 것까지 한번 봐드리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한번 다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형주, 특히 시총 10위 안에 있는 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금식 혹은 거치식으로 여러분들이 저가에 잘 담아가시기 바라고, 지금처럼 이제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것들은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테마가 오지 않으면 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면밀히 탐색을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을 좀 잘 써서 매수, 매도, 그리고 수익 실현을 부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